이번 차시는 조선의 식민지화와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을 위시한 서양 열강 국가들은 산업혁명을 완성하여 근대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품 시장, 원료 공급지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들 국가는 아시아로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아편전쟁에서 두 차례에 걸친 아편전쟁의 결과 패전함으로써 영국에 의해 강제로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 열강의 침탈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 의해 문호를 개방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서양 국가를 모방하면서 근대적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일본의 개방은 일본이 향후 아시아의 지역 패권 국가로서 올라서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미국의 페리 제독이 1853년 군함을 이끌고 통상을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한 일본은 막부 체제가 해체되고 왕정복고를 통해 중앙집권적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광범위한 변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거를 메이지 유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정부를 이제 메이지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이지 정부는 이 부국 강병이라는 표어 아래 유럽과 미국 등 12개국을 순방하는 사절단을 파견하고 서구 제도를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근대적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의 표어는 탈아입구였습니다. 즉 아시아에서 탈출하여 서양과 비슷한 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미국의 개항 이래 서양 세력과 맺었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아시아 침탈 과정 초반 조선은 사실 여러 서양 열강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19세기 중엽부터 침략이 시작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 사건 등이 존재합니다. 병인양요는 흥선대원군에 의해 진행된 천주교 박해, 즉 이 병인박해라고 하거든요. 이 병인박해로 인해서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를 문제 삼아서 프랑스가 조선을 침략하고 개항하려고 했던 것이 병인양요입니다. 신미양요 같은 경우에는 1866년도에 미국의 제네럴 셔먼호가 평양 대동강에 와서 통상을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당시 이제 평양 시민들이 이 배를 이제 침몰시킨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1871년 미국은 이 제네럴 셔먼호 침몰 사건에 대한 책임 추궁과 개항을 목적으로 강화도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것이 신미양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요 사건은 일본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운요 사건은 통상 체결을 위해 일본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에 들어와 조선 수비대와 전투를 벌인 사건입니다. 이 운요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조선에 협상을 요구하고 결과적으로 1876년도에 조일 수호 조규, 보통 이제 통상 강화도 조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 조선은 일본에 의해 강제로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어떻게 보면 이 조선이 국제법의 토대 위에서 맺은 최초의 국제 조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적 의미의 국제법을 기준으로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 일본의 강압적 위협으로 맺어진 불평등 조약입니다. 이 강화도 조약 이후 여러 제국주의 서구 열강들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제국주의 열강들의 조선 침탈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조선에 대한 침탈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에 대응해 조선 역시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 침탈의 가장 주역이었던 일본은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의 영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입니다. 더구나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지배권을 굳히게 되고 결국 1910년도에 대한제국, 즉 조선이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서 노력하던 여러 가지 정책 중 하나가 국가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었는데 이게 대한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도에 이 대한제국을 병합함으로써 결국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일본의 그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무단 통치 기간이라고 불리는 1910년도부터 1919년도 사이에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병합 직후 총독부를 설치를 합니다.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강압적인 통치를 실시를 합니다. 우선 현직 군인을 조선 총독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총독이라는 지위는 입법, 사법, 행정, 그다음에 군 통수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직 군인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은 입법, 사법, 행정, 군수권을 다 가지고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 현직 군인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조선 총독은 일왕에 직접적으로 명령을 받기 때문에 일본 내각의 통치를 거의 받지 않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대만 총독 같은 경우에는 문관이 임명이 되기 때문에 내각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즉 조선 총독은 내각의 통제 없이 일왕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보다 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통치를 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음은 헌병경찰제도도 역시 이 무단통치기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헌병이 경찰을 겸임한다는 얘기는 행정적 차원의 치안 유지가 아니라 무력으로 조선인을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군인인 헌병을 경찰과 함께 배치함으로써 강압적이고 탄압적인 통제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병경찰제도를 통해서 민족주의 운동이나 독립운동 등을 이제 무력으로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병사령관이 경무총감, 즉 현재로 보면 경찰청장입니다. 즉 헌병사령관이 이 경찰청장을 겸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의 헌병은 군사경찰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보부의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따로 군 정보부가 존재하지 않고 헌병대가 해외 첩보 활동이나 정치 사찰 등의 업무까지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헌병이 정보기관의 역할까지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단 통치기, 특히 수탈이 집중되었던 것이 토지 및 산림입니다. 일본은 일본인의 토지 수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912년도부터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신고할 때 기한제로 신고를 하게 합니다. 당시 이를 잘 알지 못했던 농민들의 토지를 이런 식으로 기한이 지나면 신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농민들의 토지를 침탈을 하고 소유권이 불분명한 마을이나 혹은 가문이 주로 사용하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라든지 정부의 왕실 토지 등을 결국은 수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탈한 토지, 침탈한 토지는 일본 이민자들에게 싼 값에 넘기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조선 총독부는 허가에 의해서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회사령을 공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민족 자본이 성장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일본 기업이 이 회사령을 통해서 중요 산업을 독과점하게 됩니다. 다음은 문화통치기입니다. 1919년부터 1932년까지로 기간상으로는 볼 수 있는데 1919년도에 3.1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의 폭력적 지배에 항거하여 1919년 3월 1일 한일 합병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비폭력적인 만세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세 운동은
무력으로 탄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기존의 강압적 무단 통치가 이러한 전국적인 저항운동, 3.1운동을 일으키는 계기로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강압적 통치에서 회유적 통치로 변경하여 조선의 저항 의식을 약화시키고자 했던 게 문화 통치의 목적이었습니다. 조선 총독의 문관 임명 제한을 철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총독에는 군인이 임명되었고 문관은 임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관 임명 제한을 철폐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조선 총독에 문관이 임명된 적은 없습니다. 1945년 해방되는 그 시기까지도 계속적으로 군인이 조선 총독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전환시키기도 합니다. 무단 통치에 대한 조선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헌병경찰제도를 이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시키게 되는데, 그러나 실상은 경찰 인력이나 시설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무단 통치 마지막 기간에 해당하는 1918년에 비교해서 문화 통치 기간인 1920년도에 사실 경찰서의 수나 경찰의 수를 본다라면 경찰서의 수는 3.6배, 경찰의 수는 3.4배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헌병경찰제에서 보통경찰제도로 변화시켜 표면적으로는 무력 통치를 약화시킨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인력이나 시설의 수는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 통치는 민족신문의 발행, 지방행정의 조선인의 참여, 교육, 기회 확대 등의 일부 회유적인 정책을 취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탈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기만적 식민통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문화통치에서 민족말살 정책 혹은 민족말살 통치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1937년도 중일전쟁이 개전하면서 이러한 민족말살 정책을 더욱 강화를 시키게 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일종의 이념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내선일체론입니다. 1936년도 제7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 지로에 의해서 조선의 통치 이념으로 내세워진 것입니다. 내선일체론은 조선인들이 완전한 일본인이 되어야 하며 조선민족과 일본민족이 함께 아시아민족을 해방시켜 주어야 할 주체이지 해방의 객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조선은 일본의 일부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이나 민족주의 운동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일종의 항변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선일체론은 민족말살 정책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민족역사 교육을 금지시킵니다. 민족인식을 말살하기 위해 역사교육과 언어 사용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또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고요. 창씨개명을 하게 됩니다. 즉, 창씨개명이란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강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신사참배와 관련해서는 신사참배를 통해 일왕에 대한 충성심, 그 다음에 신민, 아까 말씀드렸던 내선일체에 따른 이 신민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키려는 일종의 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인사들은 감옥에 투옥을 시키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민족주의 성향의 학교나 종교, 재단의 학교들은 폐교를 시키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물적, 인적 수탈을 강화하게 됩니다. 전쟁 물자 조달을 위해 식량과 물자 수탈을 강화하고, 특히나 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면서 징병 및 징용제도를 실시하여 인적 수탈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